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 63탄입니다. 오늘은 워싱턴 포스트가 거의 뭐 한겨레, 뭐 경향, 오마이, 한호경 수준의 글을 하나 실어가지고 그걸 화두 삼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왈, 한국의 보수에게, 한국의 우파에게 트럼프는 재앙이 됐다. 그런 말을 실었어요. 아주 저희를 아주 그냥 자근자근 씹어가지고 조롱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지론에 의하면, 트럼프가 이제 한국 우파를 깔아뭉갠, 기본적인 코드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인데, 하나는 뭐냐면 한국 우파는 북한에 대한 뿌리 깊은 적대감을, 기본으로 하는데, 트럼프가 김정은과 대땅뜨를 하는 바람에 한국의 우파가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 그 다음에 한국의 우파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는데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운운하는 바람에 한국의 우파는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 그래서 더욱더 원래 어려웠던 우파인데 이 트럼프를 제대로 만나가지고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나는 상태에 이르렀다. 뭐 대충 이런 얘기예요. 이거 읽으면서 야 이게 영문판 한겨레야 아니면은 워싱턴 포스트야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아무튼 대단한 그거였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좀 황당한 게 이 기사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16년 11월에 이거 잘못 썼네요. 16년 11월이죠, 이게? 17, 날짜가 아닌 줄도 헷갈려요. 16년 11월에 4% 지지율로서 역대 최악의 지지율을 받았고, 그래서 탄핵당했다. 뭐 이런 구절이 있고요. 더 황당한 건 이 기사에서 이제 홍준표를 인터뷰를 하고 이준석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홍준표에 대해서는 인터뷰 내용을 제가 조금 이따 비판하겠지만, 이준석은 이제 원래 새누리 출신이죠. 근데 나이도 안 많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아마 나이가 이제 35이나 됐을 거예요. 34. 학번으로 치면, 생년으로 치면 83년생, 84년, 85년생쯤 될 겁니다. 그럼 만으로 이제 33인데, 말하는 게 정말 이렇게 말본세계를 하면 이거 별로 인생에 도움이 안 될 텐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영어로 워싱턴 포스트에 얘기한 거라 그냥 말조심을 안 한 것 같은데 그거 누가 알아보겠냐 해서. 그러니까 말인즉슨 이거예요. 사람이란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다. 좌익이 되거나 우익이 되거나 그 사람 선택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박근혜의 경우에는 지하로 갔다. She's going down to the basement.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뭐 자기 영어 잘하는 건 알겠는데 별로 그렇게 실정법적으로 잘 디파인 되지 않는 그런 범죄 행위가 없다고 사실 보는데 별로 없는 그런 경우에 이 인민재판 같은 촛불 재판을 받아가지고 장기 구금 상태에 있는 전직 대통령,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 나이 35살짜리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나 이런 걸 보면서 좀 비애감이 들었습니다. 이준석 씨는 좀 사람부터 좀 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인품이 이러면은 얻는 것도 없이 적만 많이 만들어요. 아주 치명적인 적을 만들 것 같은데 이미 많이 만드는 것 같고. 홍준표는 뭐 그런 정도까지 발언은 안 했어요. 근데 좀 바보스럽죠, 발언이. 여기 보면은 뭐 트럼프가 신의 성질이 없고 말을 잘 안 지키고 나 트럼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넋두리를 한참 해놨어요. 아니, 최대 야당의 당대표를 했다는 사람이 뭐 넋두리 할 게 없어서 이렇게 넋두리를 하냐고요. 홍준표가 워싱턴 포스트를 만나서 했어야 될 얘기 나중에 조금 이따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홍준표 씨는 이런 얘기를 좀 새겨 듣고 좀 품격 있는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뭐 다 거기서 거기고 별로 그렇게 인물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특히 당대표 같은 한 이런 나름 거물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말본세가 좀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완전히 품위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의 포미는 뭔가 이런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뭐 우파가 망하냐, 뭐 보수가 망하냐, 안 망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가 보수를 망하게 한다, 안 망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기본적으로는 뭐냐면은 정치 권력 투쟁의 문제가 아니라요. 정신적 가치 원칙 차원의 문제예요. 이 트럼프한테 요번에도 그 EU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아주 날카롭게 어떤 그 외국 언론이 물었어요. 트럼프한테 뭐라고 물었냐면, 야, 김정은이가 그게 무자비한 독재자인데, 루슬러스 딕테이터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짝짝꿍하고, 뭐 평화, 협상, 뭐 이런 드라이브를 하고 그래? 당신은 그런 데서 도덕적 딜레마를 안 느끼냐? 뭐 이런 식으로 물었다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명답을 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의 태반이 그런 무자비한 독재자들이다. 그러니까 자기 디플로마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외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그 질문이 그런 게 아픈 질문이라고요. 홍준표도 똑같이 그런 관점에서 비판을 했어야 돼요. 트럼프를 비판하려면.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좌충우돌하면서 뭐 평화협상도 했다가 뭐 저기 뭐야 동북아시아에 군사력도 집중시켰다가 뭐 저기 어디야 저 경제봉쇄도 했다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건 우리가 높게 평가하지만 어느 경우로 일이 풀리더라도 이 북한 체제가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 체제라는 데 대한 도덕적 판단,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는 그걸 포기하는 순간 한국인은 한국인이 아니게 된다. 그 점을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정치인들은 명심해 주기 바란다. 당신들은 이게 핵 문제로만 보일 텐데 우리한테는 이게 실존적인 도덕적 문제다. 원칙의 문제다. 최소한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홍준표 씨는. 전 급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돈 안 받고 이런 건 한 2시간 정도는 제가 컨설팅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 품격 낮춰서 그렇게 그 상스럽게 외신 기자 만나서 아무 소리나 하는 일은 없도록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닥치는 딜레마는 뭐냐면 남북 평화를 위해서는 어디까지 도덕적 판단을 포기할 수 있냐 이 딜레마를 부닥쳐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나 미국 행정부가 이 딜레마를 건드린 거라고요. 근데 이 딜레마가 가짜 딜레마,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문재인이 들이미는 가짜 딜레마랑 이게 짝꿍이 잘 맞아요.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쟤들이 전체주의 대량학살 사교체제라는 그런 도덕적 판단에서 나오는 구역질과 분노를 접어야 된다. 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를 주장해야 되냐면 오케이. 어차피 뭐 핵무기 드러내고 어쩌고 저쩌고는 그건 미국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니까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는데 우리의 관점에서는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 어떤 우여곡절을 겪던 간에 우리는 반드시 저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를 무너뜨리고야 말겠다. 그리고 시간과 문명은 우리의 편이다. 왜냐? 북한 이미 전 세계 공산계 전체주의 체제 다 무너졌고 유지될 수 없다는 게 이미 다 밝혀졌기 때문에 CBID하고 개혁개방 가면 조만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간과 문명은 우리의 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트럼프나 미국과 김정은 및 북한 체제 사이에 무슨 뭐 어떤 외교적 쇼가 오가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이 그 대약진 운동 때 예를 들면 중국에서 굶어 죽은 이런 식의 참상이 북한에서도 있었다. 이게 약 그때 3천만에서 5천만이 죽었다고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1950년대 중반에 중국의 대약진 운동 때. 그리고 예를 들면 그게 천천히 죽어서 그렇지 결국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이런 캄보디아에서 순식간에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학살당한 킬링필드에 별로 다를 바 없다. 그리고 북한 전역에 이런 정치범 수용소가 내깔겨져 있다. 이런 종류의 도덕적 판단은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된다고요. 따라서 지금 당장 급하니까 핵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정치 그 외교적 쇼가 벌어지더라도 우리의 원칙은 이거다. 얼마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평양 전체주의 대량 학살 사교 체제는 무너뜨리고야 말겠다. 이걸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그 점에 관해서 뭐 북폭을 해라 말라 이런 전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점에 관해서 미국과 우리가 긴장을 일으켜야 된다고요. 마치 좀 생각했고 똑똑한 기자들이 트럼프에게 묻는 바로 그 포인트죠. 뭐냐? 야, 저기가 대량 학살하는 그 아주 그 무자비한 독재 체제인데 어떻게 당신 거기랑 그렇게 손잡고서 그냥 뭐 스마트하다는 둥 똑똑하다는 둥 추워주고 그래? 아무리 외교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무리 핵 제거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좀 도덕적인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그 성숙한 자세로 우리가 미국을 압박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뭐 트럼프 곧 무슨 뭐 탄핵당한다는 둥 뭐 러시아 여자한테 뭐 엮여갖고 뭐 섹스 비디오가 있다는 둥 이런 얘기 막 떠들고 이러면 별로 품위가 없죠. 마찬가지로 그 아주 상스러운 얘기죠. 자,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가 말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미국의 실제 행보를 보자고요. 이 트럼프의 말잔치와 미국의 실제 행보가 상당히 달라요. 그 어저께 그 요미우리 신문이 폼페오가 세 번째로 북한 갔을 때 7월 초에 갔었죠. 북한 갔을 때 우라늄 농축을 추궁을 했고 CVID를 요구를 했고 시한이 별로 없다. 이게 시한이 촉박하다라는 압박을 했다. 그래서 북한 쪽이 나중에 폼페오 나가자마자 강도와 같은 일방통행이다. 그러니까 유닐라터럴, 그러니까 일방적이다라는 소리고 강도 같다. 그러니까 rubber-like라는 표현을 써서 폼페오를 극렬하게 비난했던 거다. 그런 기사를 냈어요. 그러니까 폼페오가 누가 뭐 신문에서 언론에서 물으면은 거의 말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다 잘 됐다는 식으로 잘 되고 있다는 식의 표현만 써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 개고생하면서 그 어떻게든 몸을 풀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 볼튼 역시 마찬가지죠. 엊그저께 이제 미국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볼튼한테 트럼프가 6월 12일 날 미북 정상회담 직후에 미국에 더 이상 그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no longer being a nuclear threat from North Korea라고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볼튼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미국에 더 이상 그러니까 핵 위협이 없다라고 말한 트럼프의 말은 문맥에서 떼내면 안 된다. 그 문맥 전체로 보면 조건부다. 즉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라는 CVID를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행한다면 이라는 조건부에서 핵위협이 없다라고 한 거지. 그 문맥에서 떼내서 무조건 지금 당장 핵위협 다 해소됐다라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튼이 얘기를 해요. 실제로 보면 뭐 트럼프가 어떻게 말잔치를 하던 간에 최대 압박은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고요. 미국의 이 그 북핵에 대한 진용은 점점 더 강성으로 강화됐죠. 지금 해리 해리슨 주한 미 대사 같은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역대 미국 대사 중에 제일 중량급이었죠. 이게 어느 정도 중량급인지 알려면 지금 북한 드나드는 그 미국 쪽 사람들 중에 제일 따까리가 성김 아니에요. 성김. 그 사람 아마 한국 주한 미 대사 했을걸요. 그러다가 경력직 대사로 승진해서 경력직 대사라는 건 이제 계속 조그만 나라들 다니면서 대사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국무성에. 경력직 대사로 승진해서 간 데가 필리핀 대사를 갔어요. 그래 요번에 한국 깨고 한국말 잘하고 한국 근무 경험 있으니까 불려가지고 폼페오 그 미북 대화할 때 이제 현장 따까리 하고 있죠. 옛날 주한 미 대사가. 그러니까 지금 그 칼 맞아서 좀 유명해졌지만 러퍼트 이런 사람들 사실 해리 해리슨에 비하면 러퍼트를 제가 비하하는 말은 아니지만 해리 해리슨에 비하면 듣보잡이에요. 해리 해리슨은 그 미국의 가장 중요한 그걸 이제
그 전투 사령부들, 미국의 전투 사령부들이 컴뱃 커맨드가 9개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지금 이제 이름 바뀌었죠. 인도태평양 전투사령부를 이끌은 사성장군이죠.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의회 언론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지금 강경론으로 선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보고 뭐 일부 의원들은 뭐 쳐야 되면 쳐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지만 꼭 그렇게 표현 안 하더라도 이건 이 협상으로 이렇게 그 CBID 잘 안 될 거다 이런 비관론을 계속 그 민주당 쪽이나 심지어는 뭐 워싱턴 포스트, 뭐 CNN 다 그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이젠 트럼프 입장에서는 언제든 군사 옵션을 취할 수 있는 상태가 됐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트럼프가 어떤 게임을 펼쳐왔나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이 사람이 과연 저는 트럼프가 한국 보수 우파한테 특별히 축복이라면 축복이죠. 오히려 재앙은 아니다. 이건 한번 보시죠. 트럼프가 해왔던 게임을 보면 굉장히 지능적인 게임을 해왔어요. 이 현실에 행동을 가하면 현실이 변화하죠. 거기에 또 행동을 또 가하면 또 변화하죠. 거기에 또 가하면 또 변화하죠. 이렇게 트럼프가 3단계에 걸쳐서 행동을 취해왔어요. 이때까지. 첫 번째 행동은 뭐였냐면 군사포위와 경제봉쇄였다고. 이게 작년부터 했죠. 작년 일찌감치부터.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야 전쟁 간다고 착각했어요. 한국도 전쟁 간다고 막 얘기했잖아요. 그래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하도 겁이 나갖고 전쟁 갈까봐 트럼프 전쟁 못 가게 하려고. 이름이 뭐더라? 헤이든인가 누군가 그 미국 전략사령부 Strategic Command의 사령관을 불러들였어요. 의회로. 이 전략사령부라는 데가 미국 핵무기 다 쓰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야 핵으로 널 공격해서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겠다는 식의 그런 의미를 가진 트위터를 날리고 그러니까 겁이 나갖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 전략사령부 사령관을 불러갖고 쪼은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쪼았냐면 작년 이맘때예요. 뭐라고 쪼았냐면 대통령이 너한테 핵무기로 공격하라 그러면 너 할 거냐 그랬더니 그 명령이 불법적이면 나는 하지 않는다라 그랬어요. 그 헤이든인가 그 전략사령부 사령관이 그 뭐가 불법적이냐? 예를 들어서 주방울만한 나라가 핵무기 좀 갖고 있다고 까분다고 해가지고 그 나라 전체를 멸절시키는 그런 초대형 핵공격. 그러면 뭔가 균형이 안 맞잖아요. 이런 디스프로포셔니티한 거. 균형이 그렇게 터무니없이 안 맞는 거. 이런 건 불법적이라고 자기는 판단한다. 그래가지고 또 워싱턴 포스트, CNN이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박수치고 띄워줬다고요. 그러니까 전략사령부 사령관 입장에서는 정확한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이 그 전략사령부 사령관 불러가지고 쪼은 사건이 뭘 뜻하냐면 작년에 미국이 그러니까 오늘 워싱턴 포스트 기사 보면 얼마나 비아냥거리냐면 미국이 그렇게 전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이 보이니까 여기에 얘들 박근혜 지지자들이라 그랬어요. 기사에. 박바들이랑 보수가 다 나와서 트럼프 방문한다니까 성적이 흔들고 나도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 이스라엘기도 흔들었거든. 이스라엘기 흔들고 난리를 폈었다. 근데 이것들 이제 낙동강 오리알 됐다. 세상에 워싱턴 포스트가 그렇게 썼다니까요. 근데 아무튼 작년에 군사포위로 그렇게 세게 몰았잖아요. 경제 압박으로. 그러니까 북한의 태도가 변화했죠. 그게 언제부터 나타났냐면은 저 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동계올림픽 때. 그래갖고 동계올림픽 때 겁도 없이 막 무슨 악단이니 뭐니 수백 명 내려보냈잖아요. 왜 겁도 없냐 그러냐. 지금 북한이 너무 내부가 불안정해서요. 그렇게 수백 명씩 그 상류층에 해당하는 애들을 내려와서 남쪽 분위기 보고 올라가는 게 북체제에 유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겁도 없이 수백 명을 내려보냈다고 이게. 그래가지고 북한 태도가 변한 거거든요. 변하니까 딱 트럼프가 문재인 정부 딱 딱 갈고리 끼워갖고 협상 드라이버로 딱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저앉혀 버렸잖아요. 이제부터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앉으니까 너는 빠져. 죽을 치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요새 문재인 정부 조용하잖아요. 얼마 전에
미국 그 무슨 저기 언론에도 났어요. 문재인 정부가 이제 자기가 운전석에 앉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다. 문 대통령 요새 얼굴이 참 그 안 좋은 게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을 거예요. 뭐 반드시 비아냥거리는 소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 태도가 변화했단 말이에요. 변한 상태에서 군사포위 계속하고 경제봉쇄 계속하고 협상 드라이브 가는 두 번째 행동 패키지를 또 딱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패키지는 경제봉쇄랑 군사포위는 하나도 흔들림이 없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거예요. 협상 드라이브 딱 거니까 그 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뭐가 됐냐. 북한 내부를 파악하고 북한 내부의 동요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미국 여론은 강경화됐죠. 뭐 우리나라 외무장관 이름이 아니라 강성으로 돌았다고요. 미국 여론이. 왜냐? 트럼프 미우니까. 내셔널 아젠다, 국가 아젠다 1번으로 CVID가 올라오니까 이거 올라탈 거 아니에요. 언론이고 뭐 민주당이고 왜고 올라타고 보니까 비둘기 자리에 트럼프 앉아 있거든. 그러니까 매파 자리, 강경파 자리에 가서 앉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그 상태에서 또 한 번 요번에 7월 6일 날 다시 한 번 또 행동 패키지를 확대하잖아요. 그게 뭐냐? 군사포위, 경제봉쇄, 협상 드라이브 플러스 중국에 대한 관세 폭격 해버렸죠. 이제 전 무역전쟁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중국에 대한 관세 폭격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는 현실은 또 달라진다고요. 강력한 미국, 그러니까 북한 내부를 파악하고 동요시키는 거 플러스 미국 여론이 강성으로 바뀌는 거 플러스 중국 손발이 묶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챕터를 가만히 보세요. 자,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만 딱 있는 거냐면 미국은 세계 지금 사상 최대의 힘을 상대적으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상태고 중국은 취약한 상태고 이번에 관세 폭격에서 드러났듯이 북한은 거덜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들 중에 가끔 저한테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진짜 이거는 군사 공부 좀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저도 나름대로 해보고 결론 내린 거예요. 뭐냐? 스마트한 군사력인데 전술핵 쓰고 토마호크 선방 때리고 그 스텔스 폭격기로 때려버리면 북한 15분에서 30분이면 그냥 마비된다. 저항 능력 완전히 상실한 마비 상태에 이른다. 유의미한 저항 하나도 못하게 된다 사실상. 그래서 미국의 군사 옵션을 그런 식으로 택하게 되면 지금 동북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전략 자산을 써가지고 군사 옵션을 정말로 하게 되면 휴전선 남쪽에서는 거의 사상자 안 난다. 북쪽에서는 아마 5자리 나올 거다. 만에서 10만 사이. 그게 제가 말한 스마트한 군사력이에요. 여기까지는 주어진 조건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초기 조건이잖아요. 이 초기 조건에 딱 놓고 여기다가 작년에 군사포위와 경제봉쇄를 맥시멈 프레셔, 최대 압박을 행동을 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 그러니까 저거 뭐죠? 저기 뭐야? 저거 할 무렵에 그 동계올림픽 할 무렵에 북한이 태도 변화를 일으키죠. 그렇게 딱 태도 변한 것 같다라고 딱 감지되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 대고 두 번째 행동 패키지죠. 거기에는 협상 드라이브가 추가돼요. 그러니까 이제 협상장에 끌려 나오게 되죠. 끌려 나오는 순간 북한 내부에 어떤 놈이 무슨 생각하고 있고 어떤 성향이고 그게 파악이 되고 내부도 동요한다고요. 이때까지 강성대국 핵미사일을 가지고 체제를 유지해 왔는데 그 노가리를 가지고 이 노가리 세트를 바꿔야 되잖아요. 이거 동요에 있다는 거 언제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입장을 바꾸고 이제 미국과 본격적으로 협상 들어갔다는 얘기를 내부에 대고 안 하잖아요. 군중대회도 하나도 없잖아요. 노선 변화에 대한 상징 연출을 안 하고 있다고요. 못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 그래서 노선 변화가 없다. 우린 여전히 강성대국이다. 또 이것도 못 하고 있고 동요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노선이 동요하면 그 상류층도 동요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짓을 해놓으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미국의 여론, 언론, 의회가 강성화되잖아요. 강경화라 그러니까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성자로 바꿀게요. 자꾸 나 이 사람 별로 안 좋아해서 강성화되죠.
거기다가 이번에는 7월 초부터는 중국에 대한 관세 폭격을 또 행동에다 추가를 했잖아요. 그 결과 다시 바뀐 현실은 뭐냐? 중국 손발이 묶이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봐요. 즉 트럼프는 한 1년 반 사이에 북한에 대한 행동 패키지를 3차례에 걸쳐서 버전을 바꾼 거예요. 앞으로 무슨 패키지가 나올까? 저는 어떤 결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때가 됐다고 봐요. 여기에 더 이상 뭐 결정적인 움직임 외에 그게 북한 내부 공작을 통한 북한 체제의 붕괴든 아니면 예방전쟁에 의한 그 북한 체제의 변화든 간에 그거 외에는 뭐 다른 그런 할 만한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두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북한이 어떤 코스를 밟던 인권 개방시장 전환기정이라는 건 뭐냐면 전환기라고 딱 규정하는 순간 평양 붕괴예요. 그러니까 평양 붕괴 후에 그 전에 있었던 반인류 범죄에 대해서 사법 처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국제특별재판소에서. 그게 전환기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권 개방시장 전환기정의를 요구를 해야 돼요. 계속해서. 자, 김정은이 주도해서 CBI 들어가요. 이거 태영호 공사도 말하지만 불가능한 일이고 이거 가다가 정변 일어나거나 예방전쟁 나요. 이거. 왜냐면 가다가 못 가서 주저앉으면 예방전쟁으로 가는 거고 계속 가려고 들면 정변 일어나고 이거 저 체제로 못 간다고요. 왜냐면 개혁개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개혁개방으로 가는 판에 김정은이 이끄는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가 어떻게 이어져요. 그러면 만에 하나 정변 세력이 등장했다. 그래서 걔들이 주도해서 CBI 들어간다. 얘들 역시 개혁개방 과정에서 붕괴할 수밖에 없어요. 한 5, 6개월 가다가. 왜냐? 이 전에 제가 세뇌 탈출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북한은 대한민국의 거울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공산체제도 이런 식으로 딱 둘로 쪼개져 가지고 민족의 절반은 국민의 절반. 옛날부터 뭐 한 공간에서 살아온 걸로 치면 한 2만 5천 년 되는데 저희가 어쨌거나 수천 년 이상의 세월을 같은 언어, 같은 풍습, 같은 문화로 살아온 그 민족의 절반이 굉장히 번영한 자유민주주의 개방사회가 돼 있고 자기들은 굉장히 쪼들린 나머지 절반은 굉장히 쪼들린 그런 전체주의 사교체제가 돼 있다. 이 상태에서는요, 개혁개방의 스피드가 조절이 안 돼요. 한번 물고 트이면요, 사람들의 눈높이가, 북한 사람들의 눈높이가 대한민국에 바로 맞춰진다고요. 그러니까 정변 세력이 등장해서 CBI들 주도하더라도 바로 그 개혁개방의 그 물살에 그냥 쓸려 나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권력 욕심 내면. 그냥 정변 일으키고 CBI들 물고 튼다면 바로 미국은 떠넘겨버리고 튀어야 된다고요. 망명해야 된다고요. 얘들도. 그 다음에 김정은도 개기고 뭐 정변 세력도 등장을 못해서 협상 불발해서 예방전쟁에 가? 그럼 전환기로 바로 진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어느 경우든 결국 전환기로 간다. 이게 어떤 우여곡절을 통해서든 어떤 경우든 평양붕괴 그 다음에 개방세계, 자유세계, 미국에 의한 접수, 평정, 건설 작업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트럼프가 뭐 이제 북한 가지고 노느라고 오늘 이 말했다, 내일 저 말했다.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가치, 원칙, 그리고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 시민조직. 그래서 일관되게 인권과 개방시장과 전환기 정의를 주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움직임이 작지만 최초 조건, 씨앗 단계 조건이 돼야 돼요. 상수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이 같은 우리의 움직임이 여기에 작지만 여기에 한 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아까 최초 단계 조건이 4개잖아요. 이 4개가 최초 단계의 조건들이었거든요. 이게 4개가.
여기에 대한민국 자유민주 세력이 강력하게 인권과 개방시장과 전환기 정의를 바라보고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게 그 한 줄이 들어가야 된다. 그 한 요소가 더. 그러면 이게 처음엔 작아요. 그렇게 모여봐야 저희가 조직화되는 기준으로 10,000명 모이겠어요? 50,000명 모이겠어요? 100,000명 모이겠어요? 아마 잘 모으면 지금 한 5, 6개월 사이에 한 3, 4만 모을 거예요. 회비 내는 거 기준으로. 이선본도 그런 조직이 하나고요. 아마 기독교 쪽에서는 또 따로 조직 만들 거고요. 자, 그러면 그러나 그 별로 크지 않은 조직이죠. 초라한 조직이죠. 그러나 그 작은 차이가 결정적 역할을 해요. 이거를 카오스 이론 그 개발한 사람들은 이런 거를 나비 효과라고 부르죠. 나비 효과라는 게 흔히 그냥 쉽게 설명한답시고, 저기 아프리카에서 나비가 날개짓 한 게 바다 건너 대서양 건너서 한 일주일 후에 그 조그만 효과가 일주일 후에 그 미국의 그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래서 나비 효과라 그러는데, 그건 이제 알아듣기 쉽게 극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실제 의미는 그게 아니라 최초 조건들이 있다고요. 아까 여기가 이게 최초 조건들이에요. 이런 게. 미국의 힘은 강력하고 중국은 취약하고 북한은 거덜나 있는 상태고,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할 경우에는 휴전선 북쪽에서는 별로 죽지 않고 남쪽에서는 별로 죽지 않고 북한이 좀 작살난다. 그러한 군사력 방식이 있다. 이런 건 그냥 이 밑줄 친 거. 이런 게 이제 그 최초 조건이거든요. 씨앗 단계 조건이거든요. 이 씨앗 단계 조건에 남쪽에 대한민국에 그게 뭐 수만 명 단위든 수천 명 단위든 자유민주 시민 성향의 사람들이 조직화돼서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과정에서 비핵화와 더불어 함께 인권 문제, 개방시장 문제, 전환기 정의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믿고 그걸 바라보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 상수가 포함돼야 된다고요. 여기에. 그 작은 차이가 만들어지면 일은 그 방향으로 가요. 자, 그 믿음을 갖고요. 같이 힘을 모아보시죠. 네, 감사합니다.